네, 4차 산업시대 경제성 분석, 경제성 공학 이제 한 학기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시대 경제성 분석 한 학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낮에 학교에서 이걸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서 문 앞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노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크게 써붙여 놓긴 했는데 중간에 좀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학생 여러분들 되게 고생이 많았고 사실 뭐 제가 고생이 많았죠. 제가 고생이 많았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의하면서 그 학기 마무리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돈의 시간 가치가 첫 시간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강의는 이런 화면이 좀 나갈 거고 또 제 얼굴만 보이는 화면도 좀 나갈 거고 그리고 이렇게 태블릿으로 해서 제가 태블릿에다가 네, 이렇게 글씨를 쓰는 이게 좀 느리긴 해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아서 이런 화면도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네, 덜 지워졌네. 어, 여러 가지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도구를 쓰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2번부터 10번까지니까 아마 두세 개의 클립으로 나눠져서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우선 이게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돈의 시간 같이. 그냥 여러분들 화면만 보는 게 더 편한가요? 그래도 제가 있다는 걸 알긴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죠. 우선 이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돈의 기능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돈이 뭐 교환, 지불, 그리고 가치 저장의 수단인데 그러면서 제가 가치를 살짝 강조했었고 무엇보다도 가치의 척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퀀터티, 양, 이 수직적인 양이 중요하고 또한 언제 발생하느냐, 이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발생하느냐, 이 점선이라 그랬죠. 네, 그게 이제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확률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경구를 제가 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2 bill is always better than a $1 bill. 그래서 두 개는 하나보다 항상 더 좋다는 퀀터티에 관한 거고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풀숲에 있는 두 마리의 새는 손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새랑 비슷한 가치다. 그러니까 확실한 게 좋다. 이건 리스크에 관한 거고 Dollar today is worth more than a dollar tomorrow. 하면은 오늘의 1달러가 내일의 1달러보다 좋다라는 게 바로 타임에 관한 거고 우리가 이 가치를 결정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특히 이번 학기는 요 시간에 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time value of money, 돈의 시간 가치였죠. 말이 좀 빠른가요? 네. 좀 분량이 많아서 한 학기를 다 이렇게 돌아보려면 조금 서둘러야 돼서 그런 건데요. 어, 네. 만약 동영상을 빨리 보기로 유튜브 같은 걸 빨리 보기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돈의 시간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육개장 사발면이었는데 91년도와 2018년도에 육개장 사발면의 가격이 크게 달라졌죠. 혹은 세뱃돈을 그대로 묻어놨다가 어머니가 돌려주신다라고 했을 때 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금액으로 돌려받으면 손해라는 거죠. 왜? 육개장 사발면을 못 사먹으니까. 바로 이것이 시간에 따른 value difference, 가치의 변화 때문이고 가치의 차이 때문이고 이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소스 혹은 원인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compensation이라는 거죠. compensation, 보상이라는 건데 위험, inflation, 우리가 최근에 inflation을 배웠죠. 물가 상승, 그리고 선택,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가치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자면 같은 가치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돈의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돈은 반대로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이었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 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도 배웠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선택에 대한 권리 때문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opportunity cost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으면 꼭 오늘 쓰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뭔가 쓰고 싶을 때는 쓸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데 그걸 포기하고 은행에 넣어놓고 1년 후에 찾는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돈의 시간 가치가 실제로 금융에서 구현되는 방법은 경제시장에서 구현되는 방법은 이자라고 했습니다. 인터레스트.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기회를 뺏어가는 것에 대한 compensation, 보상 혹은 지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돈의 시간 가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크게 두 가지를 보면 simple interest, 단리와 compound interest, 복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단리는 오직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이런 케이스들을 말하는 거고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얘는 이제 원금에만 이자를 붙였는데 얘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얼마냐만 신경을 쓰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그젬플 2.2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리와 복리를 더 크게는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 가로축은 시간이 되고요. 가로축은 시간이 되고요. 세로축은 금액 혹은 돈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 지금 컴퓨터가 약간 이상해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요 두 개의 직선과 곡선 중에 어느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자면 드디어 이제 태블릿을 쓸 때가 됐네요. 태블릿 화면이 조금 다르죠. 생각을 해보면 요게 바로 이쪽 직선이 단리가 되겠죠. 단리. 네. 좀 아이고 이건 이런 얘기가 나가면 안 되는데. 네. 단리가 될 거고요. 요 파트를 글씨가 너무 가늘어서 조금만 굵게 하겠습니다. 뭐 한 5포인트 정도. 네, 이쪽이 복리가 되겠습니다. 네, 단리에 비해서 복리가 확실히 빨리 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단리든 복리든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이자율이 되겠죠. 복리 같으면 이렇게 될 거고 물론 이제 곡선에서는 기울기 자체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이게 이자율이 될 거고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자는 실제 지급되는 이자는 대문자 i로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공식에서 라지 i를 쓸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첫 시간에 대한 이코노믹 센스를 알아봤었습니다. 뭐 이코노믹 센스가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파이낸스로 봤을 때 펀딩이 뭐냐, 파이낸스가 뭐냐, 그럼 펀딩이다. 펀딩은 돈을 마련하는 거고, 그리고 뭐 바로우하고, 뭐 인베스트하고, 뭐 그래서 채권이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고 이런 얘기 했었고요. 뭐 예대마진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참고로 알아두실 내용은 여기에 관한 것들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PPT가 끝났고요. 두 번째 PPT를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PPT. 3번 PPT죠. 현금 흐름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나오기 시작하죠.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현금 흐름 도라는 거는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돈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위쪽은 양수, 아래쪽은 음수죠. 그래서 기간이 1기간, 2기간, 3기간, 4기간 이렇게 기간별로 나타나고요. 0기간이 현재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고 캐시플로우 CFT는 T 시점에, 그러니까 O 시점이라 그러면 만약에 한 기간을 뭐 1개월로 잡았다. 그러면 5개월 후의 캐시플로우라는 뜻입니다. 5개월 후의 캐시플로우라는 뜻이고 이 아래쪽 화살표는 그때의 캐시플로우가 음수다. 즉 나에게서 나가는 돈의 크기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요 8기간 후의 캐시플로우는 양수다. 즉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요 그 현금 흐름 O 여기 있는 걸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어요. horizontal move not possible. 이걸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왜? 돈의 시간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시점으로 옮기면 크기가 달라져야 돼요. 화살표가. 그런데 같은 수직선 상에 있는 거는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걸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태블릿으로 보여드리면 얘기를 하자면, 야, 네, 아직 되고 있네요. 얘를 이렇게 옮기는 건 안 돼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만약에 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요거 두 개를 서로 빼주는 건 서로 합쳐서 계산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 5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다. 그럼 이걸 합치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50이 남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의 얘기가 그거에 관한 얘기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이 나타나 있는데 역시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트 캐시플로우는 뭐 알겠지만 P로 나타내고 현재 발생하는 거고요. 퓨처 캐시플로우는 F, 미래에 한번 발생하는 거고, 애뉴얼 캐시플로우는 1기간부터, 반드시 1기간부터입니다. 1기간부터 특정 N기간까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present cash flow는 여기서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번 발생하는 게 present cash flow죠.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얘랑 얘는 P랑 F는 둘 다 한 번입니다. 한 번. F도 뭐 언제든 상관없어요. N이 예를 들어 6이다. N 이꼴 6이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발생하는 거죠. F. 한 번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annual cash flow는 1기간부터 6기간까지 역시 n을 6이라고 하면 똑같은 크기가 다 똑같은 크기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P와 A는 서로 시작점이 다른데 P와 A는 서로 시작점이 달라요. F와 A는 똑같이 n 이꼴 6이라고 했을 때 같은 위치입니다. 요게 우리가 나중에 PAF 공식 쓸 때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요걸 잘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계산법을 배울 건데요. 네, 여기 좀 잘리네요. 네, 그래도 잘리네요. 이쪽에 A가 있어요. 오른쪽 끝에 A가 있는데 PAF의 그 세 가지 캐시플로우에 대한 공식을 배울 건데 배울 때 X에서 Y로 간다는 거를 X를 분모, Y를 분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P로 가면 A분의 P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고 그때의 이자율과 기간을 써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익스프레션도 배우고요. 익스프레션도 배우고 공식, 포뮬라, 수학적인 공식도 배우고 펑션도 배웁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수학적 공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하기 때문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한밭N사204gmail.com에다 공유가 되어 있고 그걸 자기 계정으로 따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유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복사본을 만들어서 쓰는 게 제일 확실해요. 네. 자, 그래서 P와 F에 관한 공식부터 우선 살펴보면 P와 F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요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지금 여기를 다루는 거죠. P와 F. 그래서 P에서 F로 갈 때, F에서 P로 갈 때 간단하죠. P에서 F로 갈 때는 N승을 해주고 F에서 P로 갈 때는 마이너스 N승을 해주는 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N승과 컴퓨터로 봤을 때는 N승과 마이너스 N승이니까 이게 분모 분자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다.
역수관계다. 이건 다른 모든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거랑 y에서 x로 가는 거는 항상 역수관계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x에서 y로 x로 다시 갈 때를 생각해보면 역수가 서로 곱해져야 합해서 1이 되겠죠. 그죠? 네. 스프레드시트 펑션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f를 구하는 거면 fv, p를 구하는 거면 pv, 뭘 구할지에 따라서, 즉 도착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도착점이 p다 그러면 pv, 도착점이 f다 그러면 fv를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p와 f와 p에 대한 그 스프레드시트 펑션 예제를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그젬플 2.3과 2.4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예를 배워가게 되죠. 문제 상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이그젬플 2.3은 1000을 빌리고 이자율이 12%고 기간이 5년이면 F는 얼마냐?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봤을 때 우선 이렇게 공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중요해요. 이 독해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네,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을 빌린 거니까 P 자리에 1000이 들어가고요. 미래의 돈을 구하는 거니까 F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P에서 F를 구하는 거고요. 12%씩 5년이 됩니다. 히터가 소리가 나네. 그래서 12%씩 5년이 되면 1000을 곱하고 1.12의 5승 뭐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그냥 FV를 쓰면 되겠죠. 그죠? FV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FV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반대의 경우는 PV를 쓸 거고요. 이제 이그젬플 2.4가 조금 색다른 문제였는데 돈을 2배로 만드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하는 거였는데 이건 잠깐 쓰면 돈을 2배로 만듭니다. 그럼 얘를 이때는 구하는 질문이 뭐를 구하는 거냐면 P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F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P에서 F를 구하는데 1을 넣으면 2가 될 때 I는 정해져 있으면 N이 얼마냐 하는 거죠. N이 얼마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공식 써서 로그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건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PMT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앰퍼를 쓰거나 앰퍼를 써서 구하거나 아니면 PV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FV를 쓸 때 N을 이것저것 집어넣어 보면서 구할 수 있습니다. N을 뭐 30도 넣어보고 뭐 32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FV가 2가 되는 그런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앰퍼를 쓰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이거 옛날 자료를 제가 지금 다운받은 거라 가지고 지금 이게 PMT로 오타가 나 있네요. 여기는 제대로 돼 있어요. 그죠? 네. 좀 잘못됐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 예제를 또 보면 이번엔 P를 구하는 거죠. F가 주어져 있고 4년 후에 $10,000를 얻으려면 이자율 5%일 때 지금 얼마를 저축해야 되느냐. 캐시플로우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는 P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PV를 쓰면 돼요. 네, 간단하죠. 그죠? 네, 간단한 얘기입니다. 릴레이티드 토픽에서 뭐 룰 오브 72 같은 경우에는 대충 계산했을 때 그 이자율 퍼센트를 생략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72가 되면 P가 F가 2배가 되는 1에서 2가 되는 그런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6%면 얼마죠? 12년을 넣어 놓으면 72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반대로 3%면 24년쯤 걸린다는 거죠. 이건 대략적인 거예요. 딱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대충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와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관한 거는 우리가 MPV법 할 때도 배우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 F를 현재 현금 흐름 P로 바꿀 때는 돈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제 돈의 액수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미래의 돈보다 좀 작아지죠. 왜냐면 미래의 돈은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돈이 줄어드니까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럴 때 사용하는 이자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 NPV 구할 때는 MAR를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NPV를 구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불러요. 우리는 MAR를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3장 네, 세 번째 PPT도 끝났고요. 다음 4번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쑥쑥 넘어가죠. 네, 한 서너 개 하고 좀 쉬었다가 저도 해야 되겠네요. 너무 힘들어서. 네. 아, 목이 아프네요. 잠시 좀 콜라를 마시고. 몇 분이나 됐어? 벌써 20분이나 됐어? 아, 동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한데, 그죠? 이번 PPT는 현금 흐름 계산을 계속 하는데, 이번엔 P와 A를 이렇게 서로 계산을 서로 변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A에서 P로 바꾸는 공식을 이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죠? 이 얘기의 핵심은 P를 A로 바꾸는 것 혹은 A를 P로 바꾸는 것 할 때 그 A를 F의 모임으로 F를 모아놓은 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F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처럼 이 A라는 전체 현금 흐름을 각각 F들로 생각해서 각각 다 P로 다 바꾼 다음에 이걸 쭉 더하면 최종적인 P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랑 같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냐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P를 구할 땐 PV를 쓸 거고 반대로 A를 구할 때는 PMT를 쓸 거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얘기는 수식을 자세히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서 복잡한 수식은 몰라도 되고 A는 똑같은 크기의 F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존재하는 거구나.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을 하려는 게 목적이구나. 이 정도의 개념을 잘 알아두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막 이렇게 뭐 복잡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 공식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면 뭐 이걸 응용한 문제가 만약에 복잡한 게 나온다 그랬을 때는 쓸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낼지 안 낼지 아직 고민 중인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문제들은 P를 구해라, A를 구해라, 그러니까 P로 바꿔라, A로 바꿔라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PV나 PMT를 쓰는 방법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들을 뒤에 또 예제가 나오니까 예제를 꼭 챙겨서 보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F에서 A로 가는 공식 역시 똑같이 A를 작은 F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F를 캐시플로우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존재한다고 보면 얘를 P로 볼 수도 있죠. 얘도 역시 여기서 여기까지만 존재한다 그러면 P로 볼 수 있고 한 칸짜리만 존재한다 그러면 역시 P로 볼 수도 있습니다. P와 F가 같은 시점인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을 다 F로 이렇게 변환한 걸 다 합해주면 최종적인 큰 F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래요. 또 하나는 체인 룰이라 그래서 A에서 F로 가는 공식을 예전에 이제 계산하기 귀찮을 때 공식을 꼭 알아야 했을 때 이렇게 공식을 계산하는 게 너무 보링하니까 내가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아니까 요렇게 가도 되지 않냐 이거죠. 요렇게 바꿔서 가도 되지 않냐 이거죠. 굳이 이걸 뭐 꼭 다이렉트로 가야 해? 이렇게 가면 왜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건 두 번째 건 맞았다. 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 얘기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A에서 F로 가는 것도 그 공식을 이렇게 단순하게가 아니라 체인 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필요 없고 결국은 FV 함수만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F에서 A로 바꿀 때도 역시 PMT 함수만 쓰면 된다. 도착 지점, 이 F면 FV, 도착 지점이 A면 PMT 이렇게만 쓰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걸 우선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캐시플로우라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우, 뭐 100이 들어왔다가 200이 나갔다가 150이 들어오고 200이 들어오고 80이 다시 나가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캐시플로우에 대해서는 P나 F를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걸 쭉 묶어서 NPV를 적용하면 P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일단 P를 계산한 다음에는 이걸 통으로 A로 바꾸건 F로 바꾸건 그건 훨씬 쉽죠. 그러니까 요걸 NPV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NPV는 항상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NPV 함수에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NPV는 이 1기간부터 N기간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0기간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지금 0기간이 0이니까 그렇지만 0기간에 있는 값은 따로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그젬플이 2.9, 2.10이 있는데요. 문제를 보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죠. 얘는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2.10을 보면 지금부터 2년 후까지 0, 0, 0이 반복되다가 그 다음부터 2000씩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2.9에서 다 2년씩 밀린 그런 상황이죠. 캐시플로우를 보면 여기 있다가 다 2년씩 이렇게 뒤로 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얘를 P를 구하는 건데 얘를 P를 바꾸는 공식을 쓰면 이쪽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P로 바꾸는 공식을 쓰면 얘가 죄송합니다. 얘가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그럼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그럼 다시 또 얘 입장에서는 얘가 미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또 F에서 P로 가는 공식을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죠. A를 한번 P로 바꾼 다음에 다시 F를 P로 바꾸는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때 F는 얘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PV를 두 번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바꿀 때 A에서 P로 바꿀 때 PV를 한번 적용하고 요 P를 T 이 시점의 P를 우리가 F로 간주하고 다시 P로 바꿀 때 또 PV를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좀 헷갈리죠? 네. 다시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이건 이제 P를 A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고요. 얘는 P를 A로 바꾸는데 시작 시점이 3년 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1, 2 시점에서 쉬고 3년째부터 되는 거니까 앞에 문제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얘를 2년 미루고 그러면 요 A와 P가 한 칸 차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와 A는 캐시플로우 P와 캐시플로우 A는 한 칸 차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기간만 차이가 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P를 A로 바꾸는 공식을 쓰려면 어디에 요 A가 시작하기 한 기간 전에 캐시플로우가 위치해줘야 돼요. P가. 그러려면 얘를 여기까지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얘를 무조건 여기까지 F까지 끌어당기고 F에서 A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도 두 번 만에 계산이 되니까 네. P를 여기까지만 끌어당기고 여기까지만 끌어당기고 그걸 A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여기까지 끝까지 A의 끝 지점인 F까지로 바꾸고 그걸 다시 A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다음 또 예제가 많았죠. 이때는 이번에 A를 F로 바꾸는 문제였고요. 역시 이것도 이번에 F를 A로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네, F를 구할 때는 FV, A를 구할 때는 PMT를 쓰면 되겠죠. 네. 또 다른 예제는 이게 돈이 쭉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일일이 이렇게 다 바꿔서 DCF로 계산을 해도 되고 그냥 NPV로 한꺼번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NPV로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0기간에는 0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숫자가 있다면 따로 그냥 더해줘야 돼요. 0기간이니까 따로 뭐 이자를 계산 안 하고 그냥 합해만 주면 됩니다. 네. 이 think further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복습을 해보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perpetual bond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영구 채권의 경우였죠. 영구적으로 조금씩 이자를 A만큼 주는 그런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얘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
돈을 영원히 주니까 얼핏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 즉 돈이 무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일정한 금액으로 범위가 한정지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냐면 그 매년 지급되는 돈을 이자율로 나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무한정이 될 때 어떤 값이 도출되는 공식의 형태를 보면서 이 공식의 어떤 현실적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all cases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자율이 0이 될 때, 이자율이 무한대가 될 때, 기간이 무한대가 될 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공식들이 어떤 극한값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면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이자율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돈의 시간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돈의 시간 가치가 없으니까 오늘 돈을 받나 내일 돈을 받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실 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엔 뭐예요?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이 똑같이 변환이 되고 현재의 어떤 돈을 미래의 일정한 연금 형태로 바꿀 때 그냥 n분의 1을 하면 되고 미래에 나눠받는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낼 때도 역시 똑같은 돈의 크기가 됩니다. 그냥 n번 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AP와 PA, AF와 FA가 똑같은 공식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자율이 무한대가 되고 기간이 무한대가 될 때는 좀 공식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보시고 해석을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예를 들면 이자율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전에 말씀드렸던 짐바브웨나 혹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극단적으로 물가 상승이 극단적으로 커진 그런 국가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돈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받으려면 무한대의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다. 왜? 미래의 돈의 가치는 거의 꽝이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가치를 바꿀 때 보면 미래의 돈은 꽝이에요.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미래에 얼마 줄게 이런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건 기간이 아주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기간이 아주 무한대로 갈 때 현재 내가 얼마를 저축했을 때 미래의 돈이 무한대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트와일라이트 같은 데 나오는 뱀파이어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외에도 다른 경우들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센스에 관한 건데요. 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국민연금 A에 관한 그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정말 안 망하나요? 망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문제 상황을 보면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억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뇌가 그렇다고요. 뇌 속의 지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 계산하는 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단원까지 좀 복습을 하면 기본적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계산 방법을 이제 익힐 수가 있게 돼요. 그 계산 방법을 익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요 챕터들에 나오는 연습 문제들이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 아주 어렵고 배점이 큰 건 아니지만 이 단원의 문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없으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단원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풀 수가 없게 돼요. 구구단 같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기말고사에 도움이 되겠지.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기초를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앞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지 뒷부분을 공부할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앞부분을 제대로 계산을 못하는 상태에서 뒷부분 내용을 계속 봐봤자 이게 문제도 안 풀리고 짜증만 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왜 계산이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계산을 하는 내용들을 좀 특히 제가 이번에 이 강의 자료에는 요 PPT에는 예제를 되게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제가 많다는 건 연습을 많이 해보라는 뜻이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보고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 뒷장 내용들은 연습 문제가 좀 적으니까 개념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연습 문제
문제들만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시간이 30분이 넘었는데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은 다음 동영상으로 넘겨야겠네요. 네, 계속 복습 내용을 진행을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 보시면서 짧게 복습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부분들은 멈춰놨다가 연습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고 혹은 동영상 다 보고 연습 문제 다시 꼭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